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주파 대역에서 BJT가 아닌 패소자에서의 주파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패소자는 무조건 바이어스 형태를 일단 보고 패스의 종류도 확인을 해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보니까 여기 저항이 없는 곳으로 봐서, 이 부분에 저항이 없는 곳으로 봐서 제로 바이어스네요. 그죠? 여기도 저항이 없고요. 하니까 제로 바이어스가 확실하고, 여기는 모스펫의 종류는 디모스펫이에요. 그죠? 제로 바이어스에는 어차피 그 디모스펫 밖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커패시터가 이제 두 개가 있네요. 그죠? 커패시터 C1, C2가 있고, 그러면 C1과 관련되어진 R을 찾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어쨌든 패소자는 지금, 소신호 등가율에서는 그 무한대의 저항이니까 분명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패소자는 쉬워요. 패소자의 임계 주파수는 FC1. FC1은 뭐가 되겠어요? 2파이 RG밖에 없어요. 그죠? RG. C 1분의 1. 책에서는 이 게이트 저항을 감주는 그 표시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저항이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C2는 어떨까요? C2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그 BJT에서 익히 봤잖아요. 전류원이 있고요. 저항 RD가 있고 C2가 있고 RL이 있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다시 그리면 전류원이 있고 이런 등가회로가 되겠죠. 이거는 RD, RL, C2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태분한 등가회로로 우리가 고치면 이게 RD, C2, RL, 그죠? 따라서 C2가 만들어내는 임계주파수 FC2는 2파이 R, RD와 RL이 직렬이니까요. RD 더하기 RL C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본 바와 같이 패소자에서의 그 주파수 특성을 보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이트 쪽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저항을 무한대로 놓기 때문에요. BJT 같은 경우는 이게 RE 프라임도 있고 실제로 이 베이스와 이미터가 단절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터 단자에 있는 저항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패소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형태가 단순해지죠. 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C1 같은 경우는 지금 RIN이라 그래가지고 게이트 저항을 친 건데요. 이걸 굳이 우리는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예제 같으면 지금 뭐 이쪽 저항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2파이 RC분의 2파이 R G 곱하기 C1분의 1 그죠? 뭐 이 경우는 지금 부하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 C2도 없어요. C1 하나밖에 없죠. 커패시터가. 그러니까 임계 주파수라는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그 C2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C2를 고려할 때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C1은 단락을 해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이런 예제를 보면 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예가 되겠네요. 2파이 RG 곱하기 C1분의 1이 이제 임계주파수 첫 번째 임계주파수가 될 테고 두 번째 임계주파수는 2파이 R 더하기 RL 가로 닫고 C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슬라이드에서 보고 있는 경우는 임계 주파수가 3개가 있는 경우네요. 그죠? 방금 전에 우리가 페소자에서 본 거는 임계 주파수가 2개였죠. 왜냐면 커패시터가 2개였으니까요. 지금 예제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BJT 같은 경우에서 봤을 때는 C1, C2, C3가 있었잖아요. 그 경우는 이렇게 3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지는 우리 계산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뭐 여기는 입력일 때, 출력일 때, 바이패스일 때라고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이건 우리가 제시한 사례에서 뭐 이렇게 됐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임계주파수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저번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파 대역에서의 우성 임계주파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주파 대역에서는 우성 임계주파수가 가장 주파수가 높은 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우성 임계주파수가 되겠습니다. 우성 임계주파수. 이놈이 우성 임계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20dB 10씩 증가할 때마다 20dB씩 감소하는 기울기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자, 두 번째 임계주파수를 만났네요. 그러면 두 번째 임계주파수에서 또 20dB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20dB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두 번째 임계주파수를 만나니까 이번에는 40dB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40dB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기울기로 쭉 내려가다가 또 임계주파수를 만났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 기울기가 더 크게 떨어지는 거죠. 마이너스 60dB. 그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임계주파수를 만날 때마다 20dB씩이 더 감소하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필터 같은 경우에 보면 극수가 많을수록 극수가 많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임계주파수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극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필터의 특성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복수계의 임계주파수가 같을 경우에요.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지금 이 그림에서는 임계주파수 3개가
세 개의 임계 주파수가 동일하게 되면 이 하나의 임계 주파수에서 이렇게 그죠? 60dB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터의 특성만 놓고 본다면 극수가 높은, 다시 말하면 커패시터의 수가 많고 그 커패시터가 동일한 임계 주파수를 갖게 된다면 그 임계 주파수에서 급격하게 이제 그 차단하는 그죠? 신호를 차단하는 특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우리가 필터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상적인 필터라는 것은 주파수 대역이 있을 때 이게 뚝 떨어지는 거죠. 특정 주파수가 아닌 신호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필터를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필터라고 하잖아요. 이상적인 이 경우는 하이패스 필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회로상에 만약에 3개가 있다면 최대 60Hz, 만약에 2개가 있다면 40Hz 그 임계 주파수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우리가 임계 주파수 3개가 이렇게 겹치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가 있을 때 3dB가 임계 주파수에서 감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3개가 동시에 그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면 3개 임계 주파수가 동일한 임계 주파수를 가지게 된다면 당연히 3 곱하기 3,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9dB가 임계 주파수에서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 이상적인 것과 아니면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경우의 차이는 마이너스 9dB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경우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볼 때, FC1은 어떻게 될까요? FC1은 파이 R1 C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R1은 RS, R1, R2, RE', 그죠? 그리고 RE1, C2가 쇼트가 되니까 이 저항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는 RS 직렬이에요. 그죠? RS와 나머지 저항 이쪽에서 바라본 이 모든 저항은 RS와 직렬이에요. 그죠? 그러면 RS 더하기 R1 병렬 R2 R1 병렬 R2가 이 두 개의 저항과 병렬이죠. 그죠? RE'과 RE1에다가 베타를 곱한 베타 AC를 곱한 베타 AC의 RE'과 RE1 두 개는 직렬 관계니까요. 이 두 개의 RE'과 RE1은 직렬 관계니까 거기다가 2m에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베타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관계가 될 테고요. FC2를 볼까요? 자, FC2는 당연히 이것은 2파이 R2 이 R2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R1 이렇게 적지 맙시다. R1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R2 이것도 프라임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이 R1, R2와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으니까요. R2 프라임 C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여기도 R1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R2 프라임은 C2에서 바라본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항과 이 C2를 중심으로 이쪽 저항들의 병렬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R, E2 병렬 이 전체예요. 그죠? 이 전체인데 R21과 RE'은 직렬이잖아요. 좀 전에도 봤지만 직렬이고 여기 저항 3개는 병렬이죠. 근데 지금 C2의 위치는 2m에 있고 RE1과 RE'도 2m 단자에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R1, R2, 그리고 RS라고 하는 3개 저항은 베이스에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베타의 C로 나눠줘야 되죠. 그러니까 R E1과 RE'은 직렬이고 베타 AC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C3는 FC3는 어떻게 될까요? FC3는 2파이 R3' C 3분의 1이 되겠고 R3'은 C3의 입장에서 볼 때 RC와 RL이 직렬이잖아요. 그죠? RC 더하기 RL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죠? 뭐 그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고 입력이 다시 말하면 C1의 주파수가 가장 높네요. 282Hz가 나왔고요. 다음에 출력 쪽에서의 주파수가 50.8이라는 것이 나왔고 36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그죠? 마지막 것이 이제 36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임계 주파수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죠? 임계 주파수가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또 이게 있거든요. 우리가 수동소자에서의 필터의 영향을 볼 때는 이득을 데시벨로 나타낼 때 항상 뭐였어요? 0이었죠. 0. 그렇죠. 가장 수동소자는 증폭 기능이 없기 때문에 출력이 가장 커봐야 입력이랑 같을 때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득이 1이었을 때 데시벨로 하면 0이죠. 그때이지만 증폭기가 있는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 개인은 어디서 나왔느냐?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후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 이 이후의 이득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다시 말하면 AV는 마이너스 RE 프라임 RE 완분의 RC 병렬 RL. 예. 이거 여기서부터 나온 값입니다. 요 크기라고 하는 게요. 그걸 데시벨로 고친 거죠. 이게 여기를 여러분들이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여기부터가 여러분들이 회로상에 있는 모든 커피스타를 단락시키고서 여러분들이 구했던
바로 그 이득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요 우성 임계 주파수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20dB 10씩 주파수가 감소할 때마다 20dB의 이득 기울기로 감소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를 또 만나면 또 40dB, 그죠? 세 번째 임계 주파수를 만나면 60dB, 뭐 이런 식으로 감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본 것이 저주파 대역에서의 임계 주파수에 따른 이득의 변화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전에 그 사례에서도 봤지만 일단 다시 보면 주파수가 증가할 때 뭐 이런 식의 이득이 되겠죠. 이득이 이렇게 평탄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감소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영역이 이제 고주파 대역에서의 주파수에 따른 이득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죠. 커피시타는 이제 다 없어졌잖아요. 회로상에 더 이상 커피시타가 없는데 왜 주파수가 더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런 감소가 나타나느냐. 예, 그 이유는 여태까지 회로상에서 어떤 의미도 갖지 않았던 어떤 커피시타 성분이 이때부터 그 모습을 나타내기. 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커피시타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BJT가 이렇게 있다면 콜렉터와 베이스 간에 C, B, C 그리고 C, B, E 네, 이런 커피시타가 존재를 하거든요. 이거는 왜 만들어지느냐? 자, 우리가 가령 NPN 바이폴라가 이렇게 있다면 N, PN이 있다면 이 사이에는 P와 N 정선 사이에는 공핍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그죠? 우리 다이오드 할 때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 공핍 영역이라는 게 뭐예요?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성이 마치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전된 전극판에 그 유전체가 사이에 낀 커피시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부러 넣은 커피시타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작아요. 자, 그래서 이 용량성 리액탄스 ZC라고 하는 거는 이 기생 커피시타가 나타내는 ZC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C분의 1인데 이 C가 굉장히 작아. fem토페럿 단위거든요. 그럼 10의 마이너스 15승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모텀으로 가면 10의 15승짜리 크기의 그 숫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F가 아주 커진다면 그 의미 있는 숫자가 되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면 너무 큰 저항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와 같은 바이폴라가 있다고 할 때 이 저항이 이렇게 주파수에 따른 저항 성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 마치 그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이런 그냥
BJT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파수가 굉장히 점점 높아진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오픈이었던 이 무한대에 가까웠던 저항이 점점 작아지면서 어떤 의미 있는,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저항으로 낮아진다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F가 무한대로 가면 전류는 베이스 영역으로 못 가고 다 이 저항 쪽으로 전류가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왜냐면 이쪽은 쇼트가 되니까요. 자, 따라서 F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전류는 베이스로 일부가 가기도 하지만 이 저항을 따라서도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따라서 모든 그 신호가 베이스로 가야 그게 증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트랜지스터가 증폭이라는 트랜지스터의 증폭 특성을 이용해서 신호가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전류가 이 기생 커패시터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항이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베이스로 들어가는 신호의 전류는 낮아지게 되고 IB가 낮아지니까 IC가 낮아지고 IC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부하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도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득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생 커패시터라는 것에 따른 저항을 찾아서 그 저항으로부터 우리가 2파이 RC분의 1을 그리고 보드 전도를 그리고 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앞에서 봤던 거랑요. 단 앞에서 저주파 대역에서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높은 임계 주파수가 우성 임계 주파수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고주파 대역에서는 반대로 가장 낮은 임계 주파수가 우성 임계 주파수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BJT 그리고 JPS에서도 마찬가지예요. CGD, CGS, CB에 대응되는 것이 CGS, CBC에 대응되는 것이 CGD가 되겠죠. 자, 이렇게 커패시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CB라고 하는 이 커패시터는 크게 걱정할 게 없어요. CGS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이 CBC 그리고 CGD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커패시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지금 입력 쪽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CBC라는 거는 출력 쪽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FET에서도 마찬가지고요. CBE나 CGS는 어때요? 다 입력 쪽에 입력이라는 이 루프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근데 CBC나 CGD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가 해석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CBC나 CGD를 분해를 해야 돼요. 분해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해를 하는 것을 입증을 한 사람이 밀러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분해된 커패시터를 우리가 밀러 커패시턴스라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CBC가 입력과 출력에 그죠? 이렇게 동시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CBC를 밀러 캡으로 분리하여 입력단과 출력단에 재배치시키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밀러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자고요. 지금 AV라고 하는 증폭기가 있고요. 입력을 V1, 출력을 V2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 그 입력에서 커패시터로 들어가는 전류를 I1, 그리고 출력단에서 커패시터로 들어가는 전류를 I2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I1은 뭐냐? I1은 V1, 요 전압이 V1이잖아요. 요 전압은 V2잖아요. 그죠? 요거는 같이 그라운드가 됐다고 치자고요. 이런 가정 하에서.
혹은 둘 다 그라운드예요. 예? 자, 이런 가정이 있다면 I1은 V1 빼기 V2 나누기 XC. XC라는 건 용량성 리액턴스예요. 왜냐하면 C가 가운데 있으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지금 I1과 V1의 관계가 지어졌고 I1과 V1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용량성 리액턴스 나누기 (1 더하기) AV라고 하는 것은 이 증폭기의 이득, 그죠? 이 증폭기의 이득을 AV라고 우리가 처음에 디파인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XC라는 게 뭐예요? 2파이 FC분의 1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파이 FC에 1 더하기 AV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왜냐하면 이게 그냥 입력단에서 봤을 때는 C라는 입력단에서 봤을 때는 그냥 C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입력과 출력을 가로지르는 지금 그 용량성 리액턴스를 우리가 간주를 했던 건데 그냥 입력 쪽에서 보면 이게 뭘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입력 쪽에서 이게 지금 I1 대 I1과 V1의 관계를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뭘로 보인 거예요? 2파이 F는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를 계산할 때 당연히 붙는 그 상수값이고요. 상수값은 아니죠. 주파수 곱하기 2파이를 한 값이고요. 거기다가 C에다가 1 더하기 AV를 한 것. 다시 말하면 입력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C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1 괄호하고 1 플러스 AV 괄호 닫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여기서 저것은 입력단에서 바라보면 C가 아니라 C 괄호 열고 1 더하기 AV 괄호 닫고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C 입력에서 본 커피스탄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C가 아니라 C에다가 1 플러스 AV를 곱한 것과 같다는 거죠. 자, I2를 볼까요? I2는 V2. 여기가 전류가 이쪽으로 흘렀으니까 V2 빼기 V1이잖아요. 그죠? V2 전압 빼기 V1 용량성 리액탄스. 그러면 아까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V1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V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V2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죠? V2와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나 똑같은 표현이죠. 앞으로 V2를 빼놓고 한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V1 나누기 V2는 뭐예요? V2라는 건 출력이고 V1은 입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력 나누기 출력이니까 이득의 역수죠. 근데 부호가 바뀐 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긴 마이너스였는데 여긴 지금 플러스가 됐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위상이 반전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밀러 커패시탄스라고 하는 것은 위상이 반전되는 회로에서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디에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위상이 반전되는 게 어디죠? 그렇죠. 공통 2m에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공통 컬렉터라든지 공통 베이스에는 이 밀러 캡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증폭기가 공통 2m 회로에만 쓸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부분은 반드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C가 여기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C가 출력단에서 보일 때는 우리가 지금
아까 이 똑같은 식으로 이 분자 텀을 아래로 내리면 AV AV분의 1 플러스 AV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는 J 오메가 C가 될 테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C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C는 AV 더하기 1 나누기 AV. 다시 정리하면 C의 1 플러스 A분의 1로 출력단에서는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입력단에서는요. 입력단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출력단에서는 이와 같은 식으로 밀러캡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여기 CBC가 있으면 이거는 등가다. 뭐가 등가냐? 이게 C인이고 이게 Cout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C인이 뭐냐?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원래 CBC에다가 1 플러스 AV를 곱한 거. Cout이라는 건 뭐냐? CBC에다가 1 플러스 AV분의 2를 곱한 거. 그것을 Cout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입력캡을 CBC라고 하는 입력캡을 이렇게 두 개의 커패시터로 입력과 출력단에서 분리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밀러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력과 출력단을 가로지르는 커패시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입력단과 출력단의 단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중간에 걸쳤던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로나 등가다 이런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분리해 놓고 보면 이제부터는 회로를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아까 이와 같이 입력과 출력의 동시에 커패시터가 이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인계 주파수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분리해서 놓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회로가 이렇게 있다. 자, 고주파 영역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고주파 영역이면 지금 C1, C2, C3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없어지죠. 왜? 이미 주파수 대역에서 이 고주파 대역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이미 이 영역에서 이미 커패시터는 C1, C2, C3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단락이 된 거예요.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단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여기도 그라운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등가 모델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C3가 없어졌기 때문에 RC와 RL이 어떻게 됐어요? RC와 RL이 병렬이 돼버렸죠. 그죠? R1, R2, RS도 지금 R1, RS와 R1, R2는 C1이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C1이 있던 자리에 C1이 없어졌잖아요. 대신에 뭐가 생겼어요? 기생 커패시터스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CB2와 CBC가 나타났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CB2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냐? 이것은 그냥 입력 쪽에만 있는 커패시터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CBC죠. 그래서 이 CBC를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좀 전에 밀러 캡으로 우리가 회로를 분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BE는 그대로 있고요. CBC를 여기 좀 종전에 있던 이 CBC를 제거를 했어요. 그죠? 제거를 해서 CBC의 입력단에는 AV 더하기 2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출력단은 어때요? AV 더하기 1 나누기 AV라는 텀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CBC에다. 그죠? 그래서 밀러 캡에 의해서 이렇게 캡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다. 네? 그죠? 우리 아까 CGD와 CGS도 마찬가지. CGS는 그냥 입력 단위만 붙어 있기 때문에 CGS라고 하면 되고요. CGD는 이와 같이 입력 단위는 AV 더하기 2를 곱해주고 출력 단위는 AV 더하기 1 나누기 AV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간단해졌죠. 그죠? 그러면 입력단의 저항과 커패시타의 관계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출력단에서는 뭐 일방적으로 이 커패시타에 관련된 것만 정해지면 되겠네요. 그죠? 자, 먼저 입력단을 보면요. 자, 이걸 태분화 내로로 이쪽 부분을 태분화 내로로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V 태분화 RS 병렬 R1 병렬 R2 그죠? 이런 모양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이 태분화 내로를 다음 회로랑 연결을 하면 커패시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커패시타는 뭐예요? 이 두 개의 커패시타는 지금 병렬이죠. 커패시타의 병렬은 뭐예요? 직렬의 합과 같죠. CIN 밀러 더하기 CB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저항은 뭐가 있어요? R이 프라임이 있죠. 그죠? 얘는 R이 프라임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베타 A씨를 곱해줘야 되죠. 왜? 2m에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요 저항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이걸 다시 그리면 베타 AC R이 프라임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있는 것 같죠. 그러면 다시 이쪽을 태분화 내로로 보면 요 저항은 요거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태분화로 이 회로는 최종적으로 등가 회로가 요 저항이 다 직렬이 되겠죠. 그죠? 어차피 전화번의 값이라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적고요. 그래서 요 R은 RS, R1, R2, 베타 AC, R이 프라임. 이건 C, 인이라고 합시다. 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이 저항이 안 나타나겠죠. R이 프라임이 이미 여기 합쳐졌기 때문에. 따라서 FCE는
2파이 RC인이 되고요.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R이 되는 거죠. 요게 R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C인은 두 개의 커피스타의 병렬. 자, 다시 말하면 요게 C인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출력단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회로를 보면 출력단의 이 Cout 밀러의 커피스타로 봤을 입장에서 봤을 때 전류원 있고 저항 있고 커피스타 있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R이 요거고 요 Cout 밀이라고 하는 요것이 요 커피스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등가율을 다시 바꾸면 태분한 등가율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R은 RC 병렬 RL이 될 테고 RL이 될 테고 요 C는 C, B, C 1 플러스 AV 나누기 AV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FC 아웃은 역시 2파이 RC분의 1이라고 하면 RC분의 1이라고 하면 R은 요게 요 R이 되는 것이고 C는 얘가 요 C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이렇게 우리가 고주파 영역에서의 주파수의 특성은 이득에 관련된 주파수의 특성은 똑같아요. 그죠? 저주파 대역에서 우리가 했던 방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본 것과 같이 밀러캡이라는 그 어떤 밀러의 정리를 도입을 하지 않으면 회로를 해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가로지르는 어떤 커피스타를 밀러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입력과 출력단으로 분리해서 선언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입력단에서 본 커피스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임계주파수를 확인하고 다음에 출력단에서 존재하는 커피스타가 만들어내는 임계주파수를 고려를 해서 우리가 그 임계주파수를 찾아내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